제18화 왕윤과 채옹 제1장 동탁이 죽자 여포는 다시 큰 소리로 외쳤다. 동탁이 못된 짓을 하도록 도운 자는 이유다. 누가 그 자를 잡아오겠느냐? 내가 가서 잡아오겠소. 이숙이 선뜻 나서며 외쳤다. 이때 걸문 밖에서 갑자기 함성이 있는가 싶더니 군사 하나가 달려들어와 보고했다. 이유의 집종들이 벌써 이유를 결박하여 끌고 왔습니다. 거사의 주역인 왕윤이 좌우에 명했다. 이유는 저잣거리에서 참수하라. 동탁은 사람 왕래가 빈번한 큰 길가에 기시하라. 시신을 길거리에 내다버리는 기시 형벌에 처해진 동탁의 몸은 하도 뚱뚱해 시체를 지키던 군사가 장난삼아 배꼽에 심지를 꽂았고 거기에 불을 붙였다. 그러자 불꽃이 사흘이나 타오르면서 주변에 백기름이 흘러내리는 바람에 바닥이 질퍽해졌다고 한다. 이 자가 우리 피와 기름을 짜먹던 동가냐? 어지간히 처먹었군. 저 기름 좀 보게 못되게 굴었지. 에이퇴! 지나가는 백성들마다 침을 뱉었고 그 머리와 몸뚱이를 발로 걷어차지 않는 자가 없었다. 한편 왕윤은 여포에게 다시 명했다. 공은 황보숭 이숙과 함께 5만 군사를 이끌고 미호성으로 가서 동탁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 떨거지들을 모조리 체포하게. 여포는 황보숭 이숙과 함께 미호성을 평정할 군사들을 모집하고 정비하기 시작했다. 여포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미호성의 이각 곽사 장제 번조는 즉시 비응군을 이끌고 밤을 도와 양주로 달아났다. 여포는 병사들을 거느리고 미호성으로 달려갔다. 표면적으로는 동탁의 근거지인 미호성을 평정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내심은 꿈에도 잊지 못하는 초선을 한시라도 빨리 보기 위해서였다. 동탁이 죽은 이상 이제 초선은 그의 것이었다. 자기가 동탁을 죽여 원한을 갚았노라는 자랑도 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미호성에 도착하자마자 동탁의 저택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초선이 기거하는 별당에 들어갔으나 초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초선을 못 보았느냐? 여포가 묻자 초선의 몸종이 대답했다. 뒷방에 계실 거예요. 뒷방에. 예, 태사께서 장안으로 떠나신 후 바로 천지신명께 빌어야겠다면서 방문을 닫아 걸고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 성격이 급한 여포는 별실문을 몇 번 두드리다가 아무 반응이 없자 발길로 문을 걷어차고 안으로 들어갔다. 여포는 천장의 대들보에 매달린 여인을 보고 흠칫했다. 틀림없는 초선이었다. 아, 초선아. 내가 왜? 목에 걸린 포목을 풀러 초선의 몸을 바닥에 누인 여포는 안타까움에 울부짖었다. 좀 더 일찍 달려오지 못한 데 대한 자책감으로 그는 괴로워했다. 타고난 고운 체질은 죽고 나니 더욱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었다. 그녀는 단지 조용히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았다. 그 평온한 모습을 보고 있던 여포는 마음에 점차 의문이 생겼다. 왜 죽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까닭을 알 수 없었다. 그렇게도 자신의 아내가 되고 싶어 했는데 자살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가지 생각이 났다. 그녀는 야수 같은 동탁이 자신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승에서는 맺을 수 없다면서 연못에 빠져 자진하려고까지 했었다. 그런데 아까 몸종이 해준 말은 동탁을 위해 기도한다고 방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시간이다. 동탁이 장안을 떠날 때 방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면 동탁이 아직 살아있을 때 결행한 이 자살이 분명 동탁을 위한 것은 아니었으리라. 그렇다면 여포를 위한 자살이었을까? 그것도 말이 되지 않았다. 에잇, 모르겠다. 여포는 고민하다 초선 옆에 벌렁 들어 누웠다. 긴장이 풀어진 탓일까 그는 어느새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기 시작했다. 그런데 서시 왕소군 양귀비와 함께 고대 4대 미인으로 꼽히는 초선이 정작 사서에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정사 삼국지나 후한서 등의 초선으로 추정되는 여인이 한 명 언급되어 있기는 한데 그 내용은 다음 한 줄뿐이다. 동탁은 늘 여포로 하여금 거처의 가운데 문을 지키게 했으나 동탁의 계집종과 사사로의 정을 통한 여포는 일이 발각될까 두려워 내심 불안해했다. 결국 여포가 정을 통했다는 동탁의 계집종이 초선으로 둔갑했다는 얘긴가. 그래서 작가가 만들어낸 가공인물이라는 설이 널리 퍼졌으나 근래 삼국지를 전공한 중국 학자 맹번인이 고증해낸 바에 따르면 그녀는 본래 병죽은 9원년 모기촌에서 태어났으며 성은 임씨, 어릴 적 이름은 홍창으로 실존인물이었다고 한다. 어릴 때 궁중에 들어가 시중이나 상시 등 황궁의 관리들이 쓰던 초선관이란 이름의 모자를 받아 챙기는 궁녀로 일했기 때문에
초선이란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다 사도 왕윤의 의붓딸로 동탁 정권을 쓰러뜨리는 그녀가 중국 4대 미인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소설 삼국지의 덕이다. 이에 그녀의 무덤이 있다고 주장되는 금일의 흔주시에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실제 그녀의 최후가 어떠했던가는 분명치가 않다. 다만 중국의 잡극 등에 반영된 민간설화에서는 앞서 그린 것처럼 동탁의 사후 초선이 자살한다는 내용이 첫 번째 버전이다. 두 번째 버전은 자살하지 않고 여포와 살다가 훗날 합의성 함락대 조조에게 사로잡혀 관우에게 보내진 것을 관우가 칼로 베어버린다는 내용이다. 세 번째 버전은 초선을 서로 취하기 위해 유비 삼형제 사이에 언쟁이 일어나자 관우가 초선을 베어버린다는 내용이다. 네 번째 버전은 초선이 관우를 만났지만 관우가 초선을 여승으로 만들어버리자 조조가 취하려 하였고 이에 초선이 자살한다는 내용이다. 어느 버전이든 초선이 오래 살지는 못한 것으로 되어 있다. 초선이 자살한 직후 여포가 잠에 떨어진 바로 그 시각. 미호성에 도착한 황보숭과 이숙은 미호성으로 잡혀왔던 양갓집 자녀들을 모두 석방하고 동탁에 피붙이는 늙은이나 젖먹이를 막론하고 남김없이 죽이도록 명했다. 이 통해 동탁의 늙은 어미가 죽었고 동탁의 아우 동민과 조카 동왕 등에게는 참수형이 내려졌다. 성 안에 쌓인 동탁의 재물을 조사해보니 황금 수십만 근에 은이 수백만 근이었고 고운 비단과 진주와 보석, 그릇, 양곡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돌아와 상황을 보고하자 왕윤은 술과 음식을 내어 군사들을 위로하고 조정의 문무백관을 위한 잔치도 베풀었다. 축하연에 모인 대신들이 서로 술을 권하며 주연을 즐기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들어와서 보고했다. 동탁의 시체에 엎드려 곡을 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 소리에 왕윤은 경로했다. 동탁을 위해 곡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주도한 혁명의 정당성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동탁의 죽음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감히 곡을 한단 말이냐? 그 자를 당장 잡아오너라. 왕윤의 명령에 무사들이 달려나갔다. 제2장 잠시 후 동탁의 시체 앞에서 곡을 했다는 자가 잡혀왔다. 그자의 모습을 본 대신들이 모두 놀랐다. 잡혀온 자는 천하문장으로 이름 높은 채용이었기 때문이다. 왕윤은 한때 동료였던 그를 주넘이 꾸짖었다. 역적 동탁이 오늘 죽임을 당한 것은 나라를 위하여 크게 다행스런 일이다. 너는 한나라의 신하로 이를 축하하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역적을 위해 곡을 하다니 이 무슨 뜻이냐? 채용이 죄를 인정하며 말했다. 내 비록 재주는 없지만 대의를 아는데 어찌 감히 나라를 배반하고 동탁을 따르겠소이까? 다만 한때 나를 알아준 데 대한 고마움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한 차례 곡을 하였소이다. 큰 죄를 지은 줄 알고 있으나 공이 진상을 참작해주기 바라오. 이마에 먹물로 죄명을 뜨고 발뒤꿈치를 도려내는 경수월족의 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나라의 역사를 이어쓰는 것으로서 허물을 덮게 해준다면 다행으로 여기겠소이다. 묻관리들이 백개 채용의 재주를 아껴 그를 구하려고 애썼다. 채용을 처형해서는 안 돼요. 태부마일제 역시 왕윤에게 은밀히 부탁했다. 백개는 세상에 보기 드문 제사이니 만일 한나라의 역사를 이어쓰게 하여 완성토록 한다면 대단한 일이 될 것이오. 또 그는 이름난 효자이니 함부로 죽인다면 인망을 잃을까 두렵소. 하지만 왕윤은 듣지 않았다. 옛날 무제께서 사마천을 죽이지 않으시고 후에 사기를 지필하게 하시니 후세까지 남을 비방하는 책들이 돌아다니게 되었소. 지금 국운이 기울어 조정의 정사가 어수선한데 비위나 맞추고 아첨이나 하는 간신을 어린 임금 곁에 두어 붓을 들게 할 수는 없소이다.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 모두 그자의 욕바가지나 뒤집어 쓰게 될 것이요. 왕윤의 태도는 완강했다. 동탁의 잔당을 처리하여 화근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었다. 채용과 가깝던 마일제는 더 권하지 않고 물러나왔지만 사사로운 자리에서 왕윤의 독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왕윤은 길게 가지 못할 게야. 착한 사람은 나라의 기강이요 역사의 기록은 나라의 법전이라 하였다.
그런데 왕유는 그 기강을 없애고 법전에 패하려더니 어찌 오래 갈 수 있겠나? 권력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다. 동탁의 독선에 저항하여 거사를 단행했던 왕윤이 권력을 잡자마자 독선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그날 왕윤은 끝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채용을 옥에 가두었다가 목매달아 죽게 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대부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왕사도가 지나쳤다고 비난했다. 왕윤이 완강한 태도를 보인 것은 동료 문인으로서 그 재주가 뛰어났던 채용에게 젊은 시절부터 열등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다. 젊었을 때는 십상시의 전횡을 비판하다가 귀양을 간 적도 있을 만큼 강직했던 채용은 말년에 동탁 정권에 참여함으로써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그러나 채용을 벌한 왕윤도 실은 동탁 정권에 가담했던 인물이다. 그는 실제로 채용과 함께 동탁파의 양대 거두였으나 동탁을 죽임으로써 동탁파가 아님을 증명했고 다시 채용을 죽임으로써 이를 보다 공고히 하려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뒷사람은 왕윤이 그를 죽인 것도 지나치지만 채용이 동탁을 위해 곡한 것도 옳지 않았다며 이렇게 읊었다. 동탁은 제멋대로 못할 짓 다 했지만 채용은 어이하여 스스로 무덤 팠나. 당시의 제갈량은 고향에 있었는데 그 같으면 난신을 가벼이 섬겼을까. 제3장 한편 섬서군으로 달아났던 이각, 곽사, 장제, 번조 등 과거 동탁의 네 장군은 자리를 잡게 되자 장안으로 사람을 보내 사면을 요청하는 표문을 올렸다. 왕윤은 표문을 가지고 온 사자에게 말했다. 동탁이 바로 한 것은 모두 그 네 사람이 도왔기 때문이다. 지금 민심 수습을 하기 위해 천하에 대사면령을 내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 네 사람만은 용서해 줄 수 없다. 사자는 돌아가서 그대로 보고했다. 이각은 의기소침해진 얼굴로 말했다. 사면을 청해도 사면해주지 않겠다니 각자 살 길을 찾아 도망치는 수밖에 없겠소. 나머지 세 사람도 풀이 죽은 기색이었다. 그러자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책사 가후가 입을 열었다. 장군들이 군사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진다면 일개정장이라도 능히 장군을 포박할 수 있을 것이오.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면 꿰어서라도 섬서군 사람들을 모아야 합니다. 그들을 휘하 군마와 합쳐 장안으로 쳐들어가 동탁의 원수를 갚아야 하오. 그래서 이를 성공시키면 조정을 받들어 천하를 바로 잡는 거고 성공시키지 못하면 그때 도망쳐도 늦지 않을게요. 이각 등은 그 말을 옳게 여겼다. 그렇군. 하지만 이곳 사람들을 어떻게 모은단 말이오? 유언비어를 퍼뜨려야지요. 이에 이각 등은 병사들을 풀어 서량주 일대에 섬뜩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왕윤이 이 지방 사람들을 다 몰살시킨다더라. 모든 무리가 놀라 어쩔 줄 몰라 했다. 사람들이 왕윤을 가혹한 존재로 인식하게 된 데는 동탁을 위해 곡을 했다는 이유로 처형된 채용의 사례가 큰 영향을 미쳤다. 책사가후는 이들의 심리 상태를 이용하도록 부추겼다. 여러분 모두 개죽음 당할 거요. 아니면 함께 들고 일어날 거요. 이각 등이 선동하자 사람들은 적극 호응하기 시작했다. 함께 들고 일어납시다. 일어나야죠. 함께 죽음 당할 수야 없지. 이렇게 하여 삽시간에 10여 만의 무리가 모였다. 가후의 꾀로 시작했으나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던 이각, 곽사, 장제, 번조 등 네 장군은 삽시간에 무리가 모여든 것을 보고 자신감을 회복했다. 그래서 이들을 기존의 군마와 합쳐 사계조로 편성한 뒤 각각 3만여 명씩의 군사를 이끌고 장안을 향해 네 길로 나누어 출발했다. 도중에 동탁의 사위인 중랑장 우보와 만나게 되었다. 그 역시 장인의 원수를 갚겠다고 군사 5,000명을 이끌고 나선 길이어서 곧 반란군에 합세하게 되었다. 의기양양해진 이각은 우보의 군사를 선봉군으로 삼고 자신을 포함한 네 장군이 거느린 군대와 함께 기세를 올리며 장안으로 진군했다. 동탁의 잔당들이 10여 만의 군사를 이끌고 장안으로 쳐들어온다는 보고가 들어오자 왕윤은 여포를 불러 상의했다. 반란군의 군세가 10여 만이나 된다니 어찌하면 좋겠소? 초선에 집착하고 그녀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단념하는 것도 빠른 무변 출신의 여포는 이 무렵 다시 심기일전하여 왕윤의 부름을 받고 달려온 길이었다. 사독께선 마음을 놓으십시오. 저 쥐새끼 같은 놈들이 많아 보았자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여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하고 이숙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서엉을 나갔다.
선봉에 선 이숙은 우보와 정면으로 맞닥뜨리자 한바탕 크게 싸웠다. 우보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패하여 달아났다. 그날 밤 이경 승전에 취해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잠들었던 이숙의 군영을 우보가 덮쳤다. 혼란에 빠진 이숙의 군사는 패에 30리나 달아났다. 군사의 태반을 잃은 상태로 돌아오자 여포는 화를 내며 이숙을 꾸짖었다. 내 어찌 아군의 사기를 망친 것이냐. 그리고는 곧바로 이숙의 목을 베어 군문에 매달았다. 여포의 고향 선배로 그를 동탁에게로 이끌었던 이숙은 이번에는 여포의 권유로 동탁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여 새로운 권력의 공신반열에 들어갈 참이었다. 그러나 운은 거기까지였던지 떡은 얻어먹지도 못하고 고향 후배인 여포의 손에 생을 허망하게 마감했다. 수양아버지 2명을 자신의 손으로 죽였던 만큼 고향 선배를 죽이는 일짐은 눈도 깜짝 않고 해치우는 여포였다. 다음 날 그는 군사를 거느리고 우보와 직접 맞닥뜨렸다. 우보 따위가 어찌 천하의 용장을 당해내겠는가. 우보의 군사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정작 여포군과는 싸움다운 싸움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달아나기에 바빴다. 간신히 이각의 진영으로 쫓겨온 우보는 그날 밤 신복 호저가를 불러 조용히 말했다. 여포의 사납고 날랜 무용은 설사 10,000명이 달려들어도 당해내기 어렵다. 그러니 이각 등 4사람을 속이고 금은보화를 몰래 빼내 달아나는 이만 못한데 내 생각은 어떠냐? 좋습니다. 그날 밤 2사람은 금은보화를 챙겨 서너 명의 부하만 데리고 군영을 빠져나왔다. 그리하여 그들 일행이 강가에 도착했을 때 호저가는 꼭 먹고 알 먹는 꾀를 생각해냈다. 그래서 물을 건너고 있는 우보 뒤로 다가가 칼로 치고 그 목을 여포에게 갖다 바쳤다. 보물도 차지하고 상도 받자는 보관이었으나 여포는 그 까닭을 캐물었다. 호저가가 대답하려고 하자 옆에 따라간 우보의 부하가 호저가를 먼저 밀고 했다. 호저가는 금은보화를 독차지하기 위해 우보를 뒤에서 죽였습니다. 뭐야? 주군을 뒤에서 죽여. 아주 의리 없는 놈이로구나. 우보만으로는 안 되겠다. 내 모가지마저 내놓거라. 여포가 호통을 치자 다 글렀구나 싶은 호저가가 눈을 치뜨며 말했다. 그럼 수양아버지를 둘이나 배반하고 고향 선배를 죽인 장군은 의리가 있으신게요. 네 이놈. 여포는 그 자리에서 호저가의 목을 베어버렸다. 그 뒤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가던 여포는 이각의 군마와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었다. 그러자 이각이 전열을 갖추기 전에 방천화극을 꼬나들고 군사를 휘몰아 곧장 쳐들어갔다. 갑작스런 기습에 우왕좌왕하던 이각의 군사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50여리나 달아난 뒤 겨우 산을 등지고 군영을 세웠다. 안 되겠다. 곽사, 장제, 번조 3장군을 불러오너라. 이윽고 4장군이 모이자 곽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뭐 우리도 사느냐 죽느냐에 단판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지 않겠소. 여포가 워낙 강하니 큰일이오. 장제가 말하자 이각이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요. 여포가 용맹스럽기는 하나 꾀가 없으니 크게 염려할 것은 없소. 네, 군사를 이끌고 골짜기 어기를 지키면서 매일 그를 유인하여 싸울 터이니 곽 장군은 군사를 거느리고 그의 배후로 돌아가 습격하되 옛날 팽월이 초나라 군사를 어지럽히는 수법을 활용하여 징이 울리면 진격하고 북이 울리면 후퇴하시오. 그렇게 하면 여포를 나와 곽 장군 사이에 묶어둘 수가 있을 것이오. 이 틈을 이용하여 장제와 번조 2장군은 장안으로 쳐들어가시오. 그러면 저들은 머리와 꼬리가 서로 구해줄 수 없게 되니 반드시 패하고 말리다. 옛 싸움에서 북이 울리면 진격하고 징이 울리면 후퇴하는 것이 군사상의 불문율로 되어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신호를 거꾸로 이용하여 여포를 속이자는 것이었다. 좋은 계략이요. 그들은 이각이 내놓은 계략을 채택하기로 했다. 제4장 이를 알 리 없는 여포는 군사를 이끌고 이각의 군영이 세워진 산 밑에 이르렀다. 이에 이각이 군사를 이끌고 나가 싸움을 걸었다. 성난 여포가 군사를 휘몰아 돌격했으나 이각은 여포군을 보자 산 위로 달아났다. 여포가 따라가니 산 위에서 돌과 화살이 빗발치듯 쏟아져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었다. 그때 갑자기 북소리가 울리며 곽사의 군사가 후미를 공격해왔다. 여포는 급히 군사를 돌렸다. 그리고 전속력으로 달려갔더니 곽사의 군사는 이미 달아나고 없었다. 허탈해진 여포가 숨을 돌리고 있으려니 이번에는 징소리가 울리며
이각의 군사가 다시 몰려왔다. 여포는 다시 군사를 돌렸다. 그러나 막상 그들 쪽으로 달려가니 이각의 군사도 싸우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번에는 놓치지 마라. 여포는 끝까지 추격할 생각이었으나 다시 요란한 북소리와 함께 곽사의 군사가 뒤에서 달려든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여포가 말머리를 돌리니 이번에도 곽사는 군사를 걷어 재빨리 물러가 버렸다. 이쯤 되면 적의 계략이란 것을 감지해야 했지만 여포에겐 그런 머리가 없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같은 일을 되풀이했다. 이런 식으로 싸우고 싶어도 싸우지 못하고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게 된 여포는 하루 종일 분통만 터뜨렸다. 그때 갑자기 장안에 보냈던 전령이 아래오 하고 급보를 전했다. 장제와 번조의 군사가 두 길로 장안을 침범하여 경성이 위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포는 비로소 아차 싶었다. 자신이 이각과 곽사의 계략에 빠져 발이 묶여 있을 때 장제와 번조가 장안을 공격할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장안을 빼앗기면 왕윤의 거사에 협조한 자신도 역적이 되고 만다. 장안으로 돌아간다. 여포는 서둘러 군사를 수습하여 장안으로 출발했다. 그러자 이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등 뒤에서 이각 곽사의 군사가 합동으로 덮쳐왔다. 그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는 있었지만 여포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기 위해 이를 무시하고 계속 앞으로만 달렸다. 그 바람에 뒤쪽의 군사를 적지 않게 잃고 장안성에 들어가게 되었다. 뒤따라온 적병은 구름처럼 운집하여 성과 해자를 에워쌌다. 여포의 군사가 그들과 맞붙었으나 여의치 않았다. 오히려 군사들은 여포의 난폭하고 무자비한 성정을 두려워하여 적에게 투항하는 자가 많았다. 며칠 뒤 성 안에 있던 동탁의 잔당 이몽과 왕방이 적과 내통하여 몰래 성문을 열어주었다. 이에 성 밖에 있던 적군이 일제히 내 길로 들이닥쳤다. 여포는 좌충우돌 분투했으나 막아낼 수 없게 되자 수백 기를 이끌고 청세문 밖으로 달려가 왕윤을 불러냈다. 사도님 형세가 급박합니다. 어서 말에 오르시죠. 관을 함께 빠져나가 방안을 따로 강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왕윤은 여포의 재촉에 응하지 않았다. 사직영령의 도움으로 나라의 안녕을 지킬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으나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나는 사직을 위해 몸을 바치겠네. 어려움에 처해 구차한 삶을 살고 싶진 않으니 나 대신 관동의 제후들에게 잘 말해 주시게.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여포는 재삼권했지만 왕윤은 끝내 응하지 않았다. 이러는 동안 각 성문에서는 불길이 하늘로 치솟았다. 여포는 부득이 처자식마저 버린 채 수하에 남은 기마병 100여 명을 이끌고 나는 듯이 관을 빠져나가 원술에게로 달려갔다. 여포마저 달아남에 더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진 이각곽사는 군사를 풀어 한바탕 크게 노략질했다. 이 난리통에 태상경, 충불, 태복, 노교, 대홍여, 주환, 성문교의, 최열, 월기교의, 왕기 등이 모두 죽임을 당했다. 반란군은 임금이 있는 궁정 안뜰을 에워싸고 조여들었다. 모시고 있던 시종 하나가 헌제에게 청했다. 이렇게 된 바에는 폐하께서 직접 선평문 다락에 오르시어 반란군에게 난을 멈추도록 명하심이 마땅하옵니다. 이에 헌제는 걸음을 옮겨 선평문의 다락곳 물루 위로 올라갔다. 피해 주려 날뛰던 반란군들도 임금의 노란 일산곳 한계가 보이자 모두 물루 밑으로 모여들었다. 아, 주상이시다. 폐하께서 나오셨다. 이각 등이 선창하자 반란군은 일제히 만세를 불렀다. 그러자 물류에 기대섰던 헌제가 밑을 내려다보며 물었다. 경들은 무슨 까닭에 짐에 허락도 없이 장안에 난입하였느냐? 이각 곽사가 헌제를 올려다보며 아뢰었다. 동태사는 폐하에 둘도 없는 충신이온데 까닭 없이 왕윤에게 모살되었사옵니다. 신등은 그 원수를 갚고자 온 것일 뿐 감히 간역하려는 건 아니옵니다. 왕윤만 내어주신다면 신들은 곧 군사를 물리겠나이다. 이 말을 듣고 헌제 곁에 있던 왕윤이 아뢰었다. 신은 몬시 사직을 위하여 한 일이었으나 뜻밖에도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사옵니다. 폐하께선 신을 아끼시려다 나라를 그르치시면 아니 되옵니다. 정컨대 신이 내려가 두 역적을 만나보겠사오니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자 헌제는 서성거릴 뿐 차마 뭐라 대답하지 못했다. 이에 왕윤은 선평문 다락에서 밑으로 뛰어내리며 외쳤다. 왕윤이 예인이라. 이각 곽사가 칼을 빼들고 꾸짖었다. 무슨 죄가 있어
동태사를 죽였느냐? 왕윤이 말했다. 동탁의 죄악은 천지간에 차고 넘쳐 이루 말할 수조차 없느니라. 목이 떨어지던 그날 장한 사람 모두가 경사 났다고 축하하였는데 너희들만 소식을 못 들었느냐? 이각 곽사가 말했다. 태사에게 죄가 있다고 치자. 그럼 우리에겐 무슨 죄가 있어 사면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왕윤이 크게 호통쳤다. 역적놈들이 무슨 잔말이 그리 많으냐? 나 왕윤은 오늘 여기서 죽으면 그만이니라.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두 사람의 칼이 허공으로 올라가는가 싶더니 다음 순간 왕윤의 몸이 땅에 쓰러졌다. 이를 두고 사관은 다음과 같이 읊었다. 왕윤은 기가 막힌 계략을 써서 난신적자 동탁을 끝장냈더라. 가슴에 품은하는 나라의 안정. 양미간에 서린 건 조정의 걱정. 뛰어난 그 희상은 하늘에 닿고 중심은 북두칠성 꿰뚫었으니 오늘에 이르도록 그의 혼과 너 봉황로에 아직도 서여 있구나. 이때 왕윤의 나이 57이었다. 후한서는 왕윤이 동탁을 추대하고 권력을 분담한 것은 동탁의 허점을 노리기 위함이었으며 알만한 자는 그 본뜻이 충성에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다고 평했다. 역적무리는 왕윤을 죽이는 한편 그의 집으로 군사를 보내 왕윤의 일족이라면 늙고 젊고를 가리지 않고 모두 죽였다. 이에 사대부나 백성들 가운데 눈물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다. 전에 태보 마일제가 채용을 죽이는 독선을 보고 왕윤의 권세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예언이 적중한 셈이었다. 그러나 마일제의 해안에 감탄하기보다는 자리가 사람을 강팍하게 만드는 권력의 속성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일화이기도 했다. 왕윤을 해치운 이각이 곽사에게 말했다. 이미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구려. 그러게 말입니다. 대사를 위해 임금을 지금 죽이지 않으면 언제 죽이겠소? 두 사람은 눈빛을 주고받더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칼을 빼들고 고함을 지르면서 궁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총 128호.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